안녕하세요. 사과경제입니다. 환율도 1350원대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있고 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과 금리가 내릴 수 없는 조건들로 인해서 기업들도 개인들도 어쩌면 국가도 어려운 사태를 맞이하러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BIS 국제금융은행으로부터 바젤3 DSR 적용을 2월 달부터는 25%, 7월 달에는 50%를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2월 달부터 6월 달 사이에 시중금리가 살짝 내려간 부분에 있어서 또다시 영끌러들이 또는 이때다 싶은 기회자들이 아파트 매수세가 살짝 있다 보니 대출이 또 4.4조 증가를 했답니다. 작년 12월부터 DSR 제도 도입 부분들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들이 부랴부랴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을 늦게 도입을 하거나 시행을 했었을 때 BIS로부터 금융협회국으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 있는 만큼 유럽은 이미 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내용처럼 DSR 부분들이 조금의 강화도 버틸 수 없는 부분들이 기업들에 있어서 특히나 현재 건설사들 한국에는 쓸데없이 수많은 건설사들이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땅도 대출로, 건축자재도 대출로, 그리고 지으면서 기성 부분도 수부장자들에게 잉을 뜯거나 또는 그것도 다 대출로.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PF 부분을 확인했었을 때 자본금을 어느 정도 갖추고 지어낸단 말이죠. 그러나 한국은 자본 3%, 부채 97%로 아파트를 지어 올립니다. 현재 토지 부분은 PF 부분의 내용의 일환이겠지만 브릿지론이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땅을 사고 공사하기 위한 사업 행위를 하는데 그 내용을 브릿지론이라 하고 공사비 이후로는 정식 PF로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 같은 경우 땅 부분은 대부분 자본 1%로 부채 99%로 형성이 돼 있고요. 그 이후로 모델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공사 기성에 들어가는 부분은 일부 대출을 하겠지만 일전에 현대 창업자신 정주영 회장님의 마인드 마냥 너네들이 돈을 내라 그러면 너네들의 배를 만들어다 주겠다는 개념으로 아직도 우리도 그런 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너네들이 돈을 줘라. 너네 아파트를 지어줄 테니. 어쨌거나 이 사태가 이렇게 되다 보니 아까 봤던 DSR 부분들이 현재 건설사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강력한 스트레스로 작용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설사들은 아까 보셨다시피 쩐을 땡겨다가 건물을 지어 올리고 현금을 챙기고 부도를 내서 도망가면은 그만입니다. 그런 회사들이 현재 한둘이겠습니까? 건설사들이 수백 개가 자빠진다고 하는데 위로를 해줄 이유도 없고 여기에 발생되는 수많은 부실 채권이나 부실 부채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과연 누가 부담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7월 달 DSR 70, 50% 적용 구간에 있어가지고 저축은행들이 PF 문제도 그렇고 건설사들이 자빠짐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1순위가 저축은행 또는 증권사 그리고 보험사들 그리고 번외로 새마을금고와 수협 쪽에서 정보 공개가 되고 있진 않지만 현재 뉴스에서 나오는 부분으로 봤었을 때 그쪽의 내관도 조만간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내적인 부분으로 봤었을 때 전체적으로 어쨌든 돈을 빌리는데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외적으로 환율이 내려가거나 물가가 내려갈 이유가 없는 근거들이 넘쳐납니다. 현재 홍해 지역과 운하 쪽의 가뭄들로 인해서 운임료가 4월 달 대비해서 약 3배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다음 해에 또 어떻게 올라갈지 의문이고요. 5월 달 대비 6월 달 올라온 부분도 상당하게 3, 40% 정도 올라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현재 우리 물가에 반영이 됐었을 때 지속적으로 물가 부분들이 상승하지 않을까. 그리고 환율은 현재 상승분에 있어서 1350원대 이하로 내려갈 일이 없습니다. 현재 파란색 선이 코스피 차트, 빨간색이 환율 차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환율이 내려가면 주가는 상승하고 환율이 올라가면 주가는 하락을 합니다. 이유인즉슨 외인들이 수급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상승을 하고 외인 수급이 빠져나가게 되면 하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 현재 IMF 시절 때 여기 보시면은 주가도 상승을 하고 환율도 같이 상승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4, 5개월 정도 이런 형상이 나타났었는데 현재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했었을 때 국내 시장에 공매도 부분도 없다 보니 외인들이 한국 코스피 빠찡코에 돈을 넣다가 해먹을 이유가 없게 되다 보니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한국인 개미들 또는 증권사들에 있어서도 국내 시장을 외면을 하고 외국계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부분들이 국내 증시의 수급 부분들이 안 좋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환율 부분에 있어서도 원화를 외화로 돌려서 주식을 운영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현재 시장을 반영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국내 시장에 있어서는 수급이 금융권 쪽에서 흔들기만 해도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이유인즉슨 국내 시장은 이제 증권사 애널들이 움직이고자 하는 쪽으로 신나게 움직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점을 뚫고 하이킥을 날리는 것은 적어도 지수에서만큼은 힘들고 보여집니다. 특정 주식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지수만큼은 나타내기가 힘들 것입니다. 엔비디아 차트입니다. 엔비디아 차트 대칭 가격으로 과거 상단 가격 996불, 하단 가격 76불. 그래서 1단 상승을 했었을 때 여기서 살짝 이렇게 꺾이는 부분 저항을 맞고 떨어졌다가 재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차 상승 1,160불, 160불. 그리고 2차 상승 136불. 여기도 지금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떨어져서 여기까지 떨어질지 아니면 쭉 떨어질지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데, 어쨌건 개인이 됐든 엄청 어마어마무시하게 강력한 증권사들도 기준이 없는 겁니다. 결국 기준들은 다 뭐 똑같습니다. 차트의 기준을 두고 해먹어야 되는 부분인데 너도 나도 대칭만큼 간단한 차트가 간단한 공식이 없다는 겁니다. 재무제표상 그런 회계 값들을 특정 값으로 만들어내어서 해먹는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보여지는 차트로 대칭 그어다가 1차로 먹고 2차로 먹고 3차로 먹고 내가 어디까지 나눠서 먹을지 그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고, 어느 선에서 내가 팔았을 때 이 차트 흐름에 있어서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쩐주라 그러면은 묻고 더블로가 2고 3고 외치게 되는 것이고, 주변 상황을 보니 여기서 해먹고 다음에 올리는 것이 낫겠다 싶으면 올파를 해다가 가격을 내린 이후 재상승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요 대칭선마다 대응을 해주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코스피 차트 2812포인트를 과거 평균 수급선이었던 2780 라인들을 현재 지지하고 올라서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셨던 엔비디아 금요일 날 하방 포지션으로 인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방 압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2700포인트 터치하러 내려가지 않을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현재 79600 가격 수급선 위에 자리를 잡고 있지만 갭으로다가 79600 이하 가격으로 시초가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상승하는 포지션이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엔 코스피와 삼성전자 상승하는 데 있어서 힘든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거꾸로 코버스 기준으로는 2290포인트를 터치하러 갈 것인가.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준을 2290까지는 잡기는 힘들 것 같고, 현재 2100 라인 쪽에 여기에 그나마 큰 양봉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800
2085포인트를 2085 라인을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할 것이고 2차 목표가로 290 그렇게 나눠 먹고 290 요거는 지지를 하면 추가적으로 매집해서 가져갈 볼 요령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리는 2285 가격은 매도 자리만 퍼센테이지를 정해서 50%를 팔던가 70%를 팔던가 어쨌든 여기서는 50% 이상을 팔아줄 요령입니다. 현재 제 평균 단가는 1966입니다. 1966. 이 가격보다는 살짝 위에 있지만은 여기서도 일부 정리를 해야 되지만 다음 주에 삼성전자 그리고 코스피 차트가 하방 압력이 강하다고 판단을 하고 2085까지 일단은 해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85 저는 20 고버스를 접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거꾸로 삼성전자를 곧버스 투자가 끝나지 않는 이상 사지 않을 것이고요. 버스 투자는 삼성전자를 사기 전까지 반드시 한국 시장에 환율이 2,000원대 튀어오르고 코스피 차트가 과거 IMF 때 발생되었던 것처럼 최고가 3,300원 반물량이 1,650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최종 목표가 1607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저는 다시 또 한번 가기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과거에서도 지수가 우리가 IMF 전에 800포인트였다가 환율이 튀어오르게 되면서 330까지 반절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과거와 다를 부분은 파이가 더 커진 부분만 틀릴 뿐이지 IMF와 별 다른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세계는 전쟁으로 군수물자들의 수많은 돈들이 쏟아져 들어가고 있고 전쟁들로 인해서 각 나라별 산업 분야를 맡아서 키워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물가가 안정화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 전쟁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현재는 핵전쟁까지 거론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든 것을 고려를 했었을 때 마치 등잔 밑이 어둡다고 북한과 대한민국이 현재 대치 중이긴 하지만 한국만큼이나 안전하고 해피한 국가가 없다는 것을 현재 유튜브와 정부의 산업 방침에 있어서 2017년도부터 대한민국이 관광업도 산업 추진 부분에 5대 산업 중에 관광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파라다이스를 장기 종목으로 투자 중인 것이고요. 가마솥에 밥이 다 됐습니다. 언제 튀어 올라가도 놀랍지가 않습니다. 제가 2021년 이전에 장기 투자 종목으로 NRG 넥스원을 추천을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5만 원대부터 추천을 했다. 7만 원대에 먹고 나오긴 했는데 10만 원이 최종 목표가였었고 여기서 더 튀어 올라가게 되면은 과거 가격이기 때문에 2차 상승을 했었을 때 30만 원까지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렇게 판단했던 종목이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목표가가 갈 것이라고는 확신을 하지만 욕심이 없다 보니 2배 정도 적당히 먹고 나온다는 마인드로다가 짧게 먹고 다른 종목들을 선정을 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현재 14,950원대 이하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평균 단가도 현재 13,000원대입니다. 그래도 2022년도부터 해가지고 넥슨을 해먹고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가 장기 종목인데 현재 제가 이거 파라다이스 몇 번이나 해먹었겠습니까? 월 단위로 해서도 12,000원대 사고 18,300원대 갖다 팔아먹고 또 사고 또 팔아먹고 또 사고 또 팔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짠짠하게 1단위로 했었을 때 얼마나 해먹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파라다이스 그냥 편안하게 장기로 들고 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12,000원대 가격 정해놓고 사가지고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사가지고 18,000원대 뭐 팔아먹고 장중에 일봉 단위로다가 핸들링을 하긴 하지만 파라다이스 정말이지 과거 LRG 넥슨 마냥 장기적으로 아주 괜찮습니다. 특정 이슈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 파라다이스는 제가 제시하는 목표가 1단은 18,300원, 2단은 24,000원, 3단은 3만
81,100원 필히 간다고 판단을 합니다. 더 가게 됐었을 때는 만원, 4만원, 대칭 더 했었을 때 72,000원, 73,000원까지 달려나갈 것이고, 거기서 또 큰 가격의 대칭으로 봤었을 때 1차, 2차, 3차 12만원, 13만원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짧게 우리 목표 3만원대까지는 길이 간다고 보고, 여기까지 저는 해먹을 요령으로 파라다이스를 추천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제가 투자는 하지 않지만 과거 직장 동료가 좀 봐달라고 했던 종목이었었는데, 분석을 근거로 보시는 것처럼 14,000원대 부근 주어 담아 놓으면 18,500원까지는 그냥 갈 것이고, 21,700원에서 지지와 저항 부분들이 발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부분을 두들겨 맞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월 단위로 제가 계획은 짜진 않았지만 상승하게 되었을 때 2만원짜리 가격이 15만원대, 30만원대 안 넘어갈래야 안 넘어갈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유엔즉슨 앞으로 전기 부분들이 주력 에너지 사업 부분으로 등재하게 될 텐데, 그 부분을 가장 활용적으로 뽑아 먹을 수 있는 게 원자력 말고는 더 있겠습니까? 그리고 원자력 폐기물 부분들을 저는 이거를 일론 머스크나 그런 분들이 비행기에다 실어다가 우주 공간 바깥에다가 버리는 것은 어떤가,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봅니다. 이상 서가경제 주말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